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하면서 그 보고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이제 비례 대응 원칙이에요. 당신들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겠다. 그리고 선하게 나오면 우리도 선하게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일 날 공식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통상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에 겨냥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자극을 했어요. 결국 이제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북 체제 안정, 북한의 체제 안정, 그리고 또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요. 핵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ICBM 탄도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암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우리의 최대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얘기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외교적 공간도 남겨놨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뭘 먼저 줄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게 이제 상당히 난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해서 4명이나 사망을 했고 당장 국내 혼란을 수습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문제가 우선순위에는 상당히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면서도 전략 무기 개발 의지는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였던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당장 어떤 공식적인 이런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 나오겠습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그 강성 발언을 했죠. 예를 들어서 독재자의 비유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강조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그 내심 그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길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메시지도 보면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미국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주적에 대한 개념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을 고도화시키고 더 역량을 키우는 방향에서의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의 ICBM의 어떤 문제라든가 SLBM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설계는 거의 끝났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의 군사력에 대단히 큰 증강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SLBM 같은 경우 해상에서 쏘는데 이게 핵 잠수함을 타고 가면은 거의 뭐 미국의 그 연안까지 가서 핵무기를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에서도 현재 그 북한의 어떤 핵의 그 고도화 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한 미국 내 군사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 조급하게 어떤 그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좀 진중하게 이 사태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측의 남북 합의 이행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달려 있다. 뭐 우리 측에 좀 공을 넘긴 그런 모습이었는데 통일부 역시도 바로 좀 입장을 내놓았던 것이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면 정치권 내에서도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논평을 보니 북한의 이런 군사적 위험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위협이다. 우리 잠수함 개발에 대한 공식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아예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좀 관측이 좀 다른데요. 북한이 결국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남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라,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도 보면은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과거처럼 3년 전처럼 굉장히 좋은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남측의 남북 합의를 좀 이행을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년 올해죠. 3월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잡혀 있어요. 이걸 이제 중단하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난제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이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걸 뭐 우리가 중단을 할지 아니면 축소를 할지 유예를 할지 선택의 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또 우리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남북 대화가 새롭게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대화의 길이 열리면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통일부에서도 세 가지 원칙을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그리고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변함없이 던졌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신년 메시지가 또 추가로 나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난제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뭐 축소 등을 통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시라는 네, 거네요. 물꼬를 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단 의견이십니까? 이번에 8차 당대회가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볼 때도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좀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볼 때도 물론 아까 배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3년 전 봄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을 열어놨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상황이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8차 당대회 때도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5개년 어떤 경제개혁의 어떤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 인민들한테 미안함을 호소할 정도로 지금 예. 북한의 상황이 안 좋고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의한 성과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이제는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근데 대화를 나서기 이전에 어떤 핵에 대해서는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핵은 더 고도화시키면서 포기할 수 없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포기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은 미국과 그리고 우리 측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북한을 개방시키겠다는 형식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칫하면 북한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공고히 하면서 역시 대화의 문을 여는 좀 긴 안목.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적 방침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잠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에 신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북한 관련 언급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분석도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집권 5년차 앞두고 국정 목표를 좀 자세하게 공개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연합뉴스 TV도 오전 10시에 이 부분을 좀 생중계해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하게 담길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통합의 메시지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로 힘이 좀 결집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 또 현실을 보면은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실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이겠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 이런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질 텐데 지금 일각에서 전망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구체적인 언급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유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팽팽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언급을 한다 해도 원칙론적인 수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메시지가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측통들은 뭔가 새로운 과거와는 다른 구상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상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배 교수님 얘기대로 일단 뭐 방역 성과, 뭐 경제 성과, 뭐 이런 이제 많이 이제 자랑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 얘기하면 역시 한국판 뉴딜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프로세스 문제, 뭐 이런 게 다 뭐 거의 뭐 정리돼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이제 국민이 듣고 싶은 것과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실 게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아까 얘기했던 성과나 뭐 계획들을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이번에 대통령에게 좀 기대하는 것은 역시 이번에 그 신년회에서도 이게 통합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여야 협치,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렇게 이 갈등이 이렇게 최고조로 이렇게 어느 정부보다 고조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국난을 겪고 있고 여기를 넘어서려면 결국 국민 통합과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협치가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합의 목소리를 좀 내고 그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문제 지금 어쨌든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런 신년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우려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어떤 정치적 중립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통합이 사실 앞서 제 신년 인사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사면을 언급한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통합을 얘기하기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이제 당 대표가 12월 말에 이제 대통령을 두 차례 독대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이낙연 대표님은 이제 사전 그것에 논의가 대해서 없었다고 하죠. 부정하고 있지만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낼 때 분명하게 어떤 지지층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중도층 그다음에 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면을 했을 경우에는 지지층이 상당히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4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5년차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를 둬야 되는데 결국 지지층의 어떤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드벌런을 좀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이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하면서 물론 당연히 그 찬반 토론이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아마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이제 재판이 끝나면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일간의 이런 어떤
과정을 좀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장 뭐 신년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 나올 거라고는 보진 않고요. 이건 약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14일 이후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저희가 이 사면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한다가 37%고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가 54%입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조금은 더 우세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년 인사회를 하고 신년사를 하고 그다음 또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통상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신년사에서까지는 사실 정제된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자회견이라면 또 기자들이 이 화두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우리 앵커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신년사에서는 저는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언급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당장 신년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사면이라는 게 법적인 판결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 날 최종적으로 제3고심 이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계속해서 야권에서 사면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에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사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될 때도 청와대는 공식 반응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밝히지 않을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에이스로 해석될 만한 메시지를 절대 안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장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 찬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47%, 반대가 48%였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37%, 반대가 54%로 엄청나게 높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면을 얘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 내지는 갈등으로 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면은 원칙론적. 본인들의 뭐 입장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최소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급을 하더라도 예수도 해석이 안 되고 노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야말로 원칙론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직까지 기회를 보고 있는 인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야권에서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경선 룰도 이제 확정한 상황인데 이 경선 룰을 봤을 때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합당, 통합을 염두에 둔 경선 룰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또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합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그 야권에서의 그 서울시장 후보군은 굉장히 지금 그 뜨겁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12명 이상 되는 거로 보는데 사실 처음에 출마를 선언했던 분이 좀 약간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소위 해서 빅3라고 얘기하는 이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출사표를 이제 나경원 대표인데 출사표를 곧 던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선거는 결국 이 세 분이 어떠한 그 서로의 그 합종 연행, 그다음에 어떤 정당과 정당의 통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여당과의 한판의 큰 승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를 이제 와의 합당이든 그게 입당이든 이것을 전제로 한 룰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이제 당원의 비중을 20대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80%로 했고 그다음에 경선 때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 하는 룰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18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조건부 출마론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와서 출마하면 본인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그 이게 통합이나 입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좀 출마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아마도 그러면 그 안에 입당 결정이 안 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건 당과 당의 합당이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입당은 안철수 대표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을 따랐던 당과 세력이 있는데 그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을 하고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화 방식, 입당이냐 합당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정진석 그 위원장과 이태규 의원 간에 좀 만남도 있었다. 뭐 이런 당대당의 서로 논의가 지금 오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다 잔가지에 불과하고요. 핵심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와의 삿발 싸움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선하고 연결된 그런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대표와 또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이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각자 후보를 결정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 후보를 만들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승리해서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데 후보가 없는 그러니까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선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 세력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염려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인가? 과거의 안철수 대표의 정치 10년간의 행태를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런 두 가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들어와서 단일화하자.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리고 당장 들어가서 본인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 외연 확장이 안 되면은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 걸 주저하기 때문에 각자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나 다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마지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된다. 그 마지막을 언제로 좀 보시는 겁니까? 네?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후보 단일화를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삿발 싸움을 길게 가겠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왜 이렇게 야권은 하나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서로 정치적인 셈법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